자, 우리 역사 새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린 한민족, 한국사 왜 이렇게 파괴되었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중일의 서로 다른 조선관,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사와 인류사를 바로잡는 새 역사관의 출현, 다섯 번째는 한민족의 역사를 되찾아줄 유일한 사서 환단고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간략하게 환단고기를 소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환단고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 한중일의 서로 다른 조선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5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조금 잘못됐네요. 자, 한중일의 서로 다른 조선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의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다른 조선관을 가지게 되어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 한국은 단군왕검이 세운 단군조선을 말하는 반면 중국은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을, 일본은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을 말한다. 동북아 삼국이 말하는 새 조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중일이 서로 다른 조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자조선, 일본은 위만조선, 그리고 이제 남북한을 따로 한다면 북한은 단군조선을 얘기하고요. 남한은 지금의 어떤 주류 강단사학계는 단군조선을 얘기하지만 단군왕검을 신화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먼저 중국이 주장하는 조선,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조선에 대한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사마천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25사 또는 24사의 최초가 바로 이제 사마천 사기인데요. 여기에서 본기에서는 금살치우를 왜곡을 했습니다. 치우가 분명히 이제 황제 헌원을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황제 헌원이 치우 천황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왜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자조선이죠. 그리고 열전 부분에서 위만조선인데요. 이 세가에서 기자조선의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기 송미자 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자를 동방 조선에 임명했는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에서 보면 봉기자 어조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뒤로 갈수록 뭐 후한서라든지 보태어지는 거죠. 후한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기자가 쇠망하는 은나라의 운수를 피하여 조선 땅에 피난하였다. 처음엔 그 나라의 풍속이 알려진 바 없었으나 8조의 법을 시행하여 사람들에게 안 되는 것을 알게 하니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미개한 사람들을 계몽하는 그런 8조의 법을 시행한 그것이 이제 기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음락에 음란한 행동과 도둑이 없어졌다.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악하고 나쁜 풍습을 바꾸고 너그럽고 간략한 법을 이루어 수백 년 동안 행하여졌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옴으로 인해서 조선으로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문명화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보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문헌들에 많은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이것은 거짓 정보, 거짓 기록의 확대 재생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로는 이제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하죠. 그 가짜 뉴스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른 언론들이 받아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중국 문헌들이 그 후세에 나온 문헌들이 보태어져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한서를 보시면 기자가 죽은 뒤에 40여 세가 지나서 조선 후 준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준왕이잖아요. 거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기자가 죽은 뒤에 40여 세대가 지나서 조선 후 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국내 문헌인 제왕운기에서는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조선과 후조선이 있고 전조선의 시조는 단군이고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1대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41대 손자는 이름이 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준왕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쭉 1000년 동안 기자의 후손들이 왕을 하면서 마치 이 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 천년과 기자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기자조선인데요. 이 기자조선의 끝이 준왕이죠. 교과서에 보면 부왕준왕이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준왕입니다. 준왕이 있고 이를 찬탈한 위만과 그의 손자 우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를 정벌한 한무제와 한사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것이 왜 나오게 되었냐? 결국에는 뭐냐면 그 뿌리가 기자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조선의 기자가 조선으로 갔기 때문에 그 끝에 준왕이 있었고, 준왕이 있으니까 위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만이 있으니까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여기까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이것을 기자조선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구체화한 데 있는데, 그 구체화한 것이 언제냐면 고려 중기 숙종 때였다. 문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 15대의 숙종 때가 있는데요. 11세기에서 이제 12세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12세기 초에는 바로 고려 숙종 시절에 예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비롯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이를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없는 무덤을 만들고 없는 사당을 지어서 평양에 기자사당을 짓게 되는 게 바로 1102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가 되니까 세종 때 이르러서야 평양에 단군사당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기자는 이미 기자 존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세종 때 되어서야 이제서야 이제 단군을 같이 공경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기자는 조선시대에 와서 매월 1일과 15일 날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연으로 보면 24회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단군 왕검께는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딱 2번, 그러니까 거의 12배 차이가 나는 그런 제사의 횟수를 보여주고 있고, 어디를 중요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조선시대는 완전히 기자조선으로 도배가 되죠.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도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그리고 율곡 이이도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천한 오랑캐고, 그렇지만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우리 백성들을 교화시켰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 유학자들의 사대주의가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일제에 저항을 했던 독립운동가로서도 알려져 있는 최익현 선생, 그분이 유배지 흑산도 바위에 가서 바위에 일제 비분 관계하며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자를 봉한 강산이라고 써 있어요. 기봉 강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홍무 1월이라고 써 있어서 홍무의 명나라 땅이다. 우리나라는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임금으로 봉했던 땅이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최익현 선생의 사상적 일제에 저항했던 그 사상적 배경은 우리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에 있고 주나라에 있고 주나라의 임금이 봉한 기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기자조선의 실체라고 해서 33쪽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32쪽에 보시면 기자는 중국이 주장하듯 과연 조선이란 나라의 왕이었을까? 사기 세근에서는 기자를 상나라의 왕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윤내영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기국은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는 그 기국의 지배계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배자였다면 기자는 기국의 왕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발견된 유물과 중국 사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기자는 제후 수준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상나라 말기의 왕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송미자 세가에 봉기자 어조선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이불신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화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봉한 것도 아니다. 봉한 것도 아닌데 가짜 뉴스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또는 조선에 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불신야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단군세기 솔라단군 37조에 보면 BC 1114년이죠. 기자는 하남성 서화에 살면서 은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단군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화에 기자의 독서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그 기자묘는 그 산동성 조현에 있습니다. 조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묘가 있는 조현과 그리고 옆에 있는 기자의 독서대가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기자의 활동 부대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라고 하면 바로 단군 조선의 변두리에 있는 그 번조선의 일부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송미자 세가의 사기 집회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의 무덤은 양국 몽현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양국 몽현은 오늘날 하남성 상구 지역, 지금 기자묘가 있는 조현은 이 상구시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묘가 바로 이 하남성 상구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자묘는 우리 평양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자묘를 가짜묘를 세우고 사당을 세웠던 것이 바로 고려 숙종 때였다. 이후에 확대 재생산되어서 이 조선에 기자조선이 있는 것처럼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주장에 따르면 고조선의 서쪽 강토인 번조선 말기에 6왕이 있었다. 6왕, 기후, 기욱, 기석, 기윤, 기비, 기준. 이 6왕은 기자의 후손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들이 조상인 기자로부터 조선왕이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부터 조선왕이었던 것은 좀 과도한 비약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도한 비약이고 좀 더 나아가자면 이게 가짜인가 거짓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3세기 경에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라고 국사교과서 대부분 지금도 다 이렇게 나오죠. 부왕과 준왕이 있었다라고 해서 두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왕과 준왕은 바로 우리 번조선의 그 6명의 기씨 조선이 있죠. 기씨 번조선에 들어옵니다. 기후, 기욱, 기석, 기윤, 그리고 기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부왕이죠. 그 다음에 부라고 읽거나 또는 비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기비, 기준입니다. 74세, 75세 이 두 분이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끝날 즈음이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강력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의 공희 이때가 나오는데요. 무술년 BC 323년에 수유 사람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번안으로 들어와 터를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군세기에는 읍차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입궁하여 자칭 번조선 왕이라고 하고 사람을 보내 윤허를 구하니 이를 허락하시고 굳게 연나라에 대비토록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병력을 이끌고 번안으로 들어온 자가 있는데 바로 기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이 기씨의 어떤 왕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기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세습을 합니다. 기후, 기석, 기윤, 기비, 기준 이라고 해서 6명이 번조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번조선의 기씨 왕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6명이 자리가 잡게 되는데, 이 기후 이때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번조선으로 들어와서 번조선 왕의 윤허를 받았던 이 기후를 가덕왕이라고 합니다. 그들 이제 기씨 조선 족보에 보면은 가덕왕이라고 하거든요. 36세 가덕왕이다. 그래서 이 가덕왕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112년 이제 기자가 봉기자 어조선 해가지고 그때가 바로 1112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의 후손 세계라고 해서 1세 태조 문성대왕 기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를 태조로서 문성대왕이다 이렇게 칭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후조선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36세 가덕왕, 그러니까 기후가 뭐냐면 추존위왕, 왕으로 추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윤두수의 1580년 16세기 선조 때 기자지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태조 문성대왕 기자라고 나옵니다. 이를 누가 추존을 해서 기자를 왕으로 만들었냐 이거죠. 그게 바로 기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덕왕이 왕으로 추존했다 36세. 자, 이 추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태조 이성계가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목조를 추존을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대조를 갖다가 사대조 조상님을 왕으로 추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조가 되셨죠. 그리고 목조가 되니까 그 뒤로 익조, 도조, 환조라고 해서 모두가 전부 다 왕이 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왕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 왕으로 행사한 것은 아니죠.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윗대를 갖다가 전부 왕으로 추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36세의 가덕왕이 저 윗대에 있는 기자를 왕으로 문성대왕으로 추존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세부터 기자가 그냥 자신들의 그냥 조상이었을 뿐인데 조상들이 전부 다 기자왕이 된 겁니다. 태조 문성대왕 2세 장해왕, 3세 경효왕, 4세 공정왕 쭉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바로 34세 예문왕, 35세 경순왕까지 해서 35명의 추존왕이 생긴 겁니다. 왕이 아니었죠. 그냥 조상이었어요. 기자 이후의 어떤 후손들이었는데 이들이 전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이 아니죠. 36세 가덕왕 기후부터 해가지고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아까 제왕운기에 나왔던 41세가 준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맞춰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6명의 번조선에 6명의 기씨 왕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제왕운기에서는 어떠한 문헌을 봤는지 정확하게 41대가 바로 준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왕운기는 뭐냐면 BC 1122년에 기자가 후조선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쭉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군 왕검의 그 왕조 같은 단군 조선의 왕조는 제1왕조와 제2왕조 그리고 제3왕조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제1왕조는 사만이라고 해서 1048년에 끝나요. 21세 소태장군에서 끝나는데 이때에서부터 1122년에 기자가 올 때까지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기자조선이면 정확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 공백기가 생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가 얼마냐면 바로 기자가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제 가짜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때까지 이어지는 공백기가 164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기 164년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운기와 응제시주에 보면 문헌상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헌에 공백기 164, 공백기 164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 공백기 164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제1왕조가 1048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122년까지가 164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만드냐면 단군 천년하고 공백기 164년 그리고 이제 기자가 왔다라고 전해지는 1122년부터 기자 천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928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자가 온 이후부터는 뭐냐면 단군 조선의 47대 단군을 밀어내고 거기에 뭐냐면은 이 기자가 이제 번조선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라고 중국 문헌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중심부로 들어오니까 47대 단군의 행적 속에 기자의 후손들의 업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군 세계에 47세 단군의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만 남겨놓고 단군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왕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한제국 교과서까지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역사략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교과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화충의 반란이라고 있었죠. 이 우화충의 반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당군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44세 구물당군이 들어서면서 대부여의 시대로 바뀌게 되잖아요. 제3왕조로 바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화충의 반란 사건, 사냥꾼 우화충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연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화충이라고 나와 있는 기록이 단군세기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군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연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구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자의 그 선조가 있는데 그 선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연대상 그 선조의 삶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환단고기를 보면 물리단군이 죽고 그 다음에 44제 구물단군이 이어지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격변기인데, 이거를 도구광 시대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대 도구광이 뭐 태안의 우화충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읍에 들여 닥쳤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의 군대가 도읍을 다시 수복하고 2년 뒤에 수복을 하고 우화충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도구광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짜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존을 했던 왕이에요. 도구광은 그 36대 가덕왕이 추존을 했던 31세의 조상입니다. 조상일 뿐인데 마치 이렇게 도구광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세 화라왕 시절입니다. 화라왕 시절에 뭐 이런 화랑 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환단고기로 보면 단군세기죠. 45세 단군 여루 때 연나라 사람들이 변방을 침범하자 그곳을 지키던 장수 묘장춘이 이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대동역사락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동사연표 1915년까지 기자조선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그 시절에는 바로 이 묘장춘을 물리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화라왕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화라왕 6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똑같은 여루단군 시절인데 앵리거길 또 신불사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절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35대 경순왕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군세계에 나와 있는 어떤 47명의 단군들의 어떤 행적인데 추존 왕이 되었던 기자의 후손들의 행적으로 둔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기자는 그냥 그 위에 몇 명 있었구나라고 해서 추존 왕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행한 것처럼 되는 그 기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아까 윤두수의 기자지처럼 여러 가지 기자에 관한 역사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33세 화라왕, 35세 경순왕인데 전부 다 추존왕이죠. 그냥 조상이었는데 왕으로의 행적으로서 단군세기의 어떤 행적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뿐 아니라 기자의 후손들의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가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역시나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단군세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제 가짜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기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번조선의 그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자조선의 끝이 바로 준왕이었다. 그리고 이를 찬탈한 위만과 우거, 한무제와 한사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자가 와서 우리를 문명케 해주셨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식민지가 되겠죠. 중국의 식민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역사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제 식민사관도 있지만 바로 사대주의에 찌들었던 그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기자조선을 완전히 이렇게 3조선을 만들어놨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사군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일본이 이런 거죠. 우리는 임나일본부설이 있다, 임나일본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하나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위만조선, 한사군을 확고히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조선, 위만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나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사마천 사기의 대표적 왜곡 사례에서 본기 세가이에서 열전에 가면 위만조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왜곡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일본의 기원을 쓰고 있는 걸 이제 신무천황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로 쓰는데요. 지금 2022년은 2682년입니다. 옛날 뭐 100년 전 일제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은 뭐 2600년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때로 가자면 결국에는 일본이 2600년이 되는데 그 이전의 역사는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단군조선, 기자조선도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위만조선만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보다 더 짧은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앞부분에 있는데요. 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만은 배은망덕의 표상이다. 위만이 한고조 유방의 왕후인 여태후의 탄압을 피해 번조선으로 피신하자 준왕이 그의 망명을 허락하고 국경 수비대장으로 임명하였건만 위만은 오히려 몰래 군사력을 길러 왕검성을 습격하여 준왕을 몰아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기시조선이라고 이제 6명은 기시조선이죠. 그리고 번조선이죠. 이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있었던 그곳이 어디냐면 왕검성이거든요. 이 왕검성을 습격해서 다 이 위만의 위만 정권도 왕검성을 수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들로 얘기하자면 기자조선의 왕검성에서 바로 위만조선의 왕검성, 그리고 그것이 한사군이 왕검성을 습격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왕검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위만을 단군조선의 정통 계승자로 내세우는 것은 제 부모를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한 강도를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언제 바로잡힐 것인가? 이 위만조선에 대해서 처음 서두부터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복은 위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적이다. 석주 이상영 선생은 한 명의 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의 변강 침략사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중심, 단군조선의 중심 메인 스트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 변강이죠. 번조선에 약간 뭔가 이렇게 침략한 그런 역사로 다루어야 되지, 그것을 중심부로 들어온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헌에서, 그리고 중국의 문헌을 받아서 그대로 확대 재생산한 국내 문헌에서는 우리의 어떤 메인으로 들어가서 단군 천년이 있었고 그걸 이어가지고 기자 천년이 있는 것처럼 변두리의 역사를 중심부의 역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듯이 제왕운기에는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그리고 41대 손은 준왕이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41대 손이 준왕이 되니까 준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침탈을 당하여 백성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제왕운기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다른 사람이 이제 위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조선이 위만조선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기자조선의 폐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일제 식민사학은 뭐냐면 단군조선을 신화시하고 단군왕검을 신화시하면은 이미 이시조선, 근세조선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단군 기자, 그러니까 단군조선 없애버리고 기자조선에 대해서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위만조선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가 한 2200년 정도의 어떤 역사가 되면서 바로 한사군, 한나라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위해서 결국 일제가 처음에 한 것은 단군을 신화로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단군고에서 가공의 선담이다.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케이오 의숙 출신의 나카미치오는 승도의 망설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 신화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으면 모르거니와 이것을 날조된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어떤 주류 학계에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단군 신화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썼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학술대에서 있었죠. 자, 이어서 이제 이만희 시류가 1921년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단군의 건국 사화를 신화로 다시 조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 아까 보셨던 나카미치오가 만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만희 시류가 자행한 것이 뭐냐면 이 단군 신화는 북방 퉁구스 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의 한민족과는 아예 무관하다. 한민족 전체의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분단시켜서 일선 동조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로 묶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육 지침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년 뒤에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도 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도 분명히 반으로 딱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부터 이렇게 쭉 있는 것이고 한반도 남쪽엔 진이 있다, 진국이 있다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죠. 비파양 동검이나 고인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의 어떤 분포로 봤을 때도 결국 고조선,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남부를 분명하게도 이렇게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으로 이렇게 갈라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 남쪽은 단군조선이 아니라는 100년 전 지침에 충실하게도 지금도 고조선 지도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여길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지배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군은 420년간 존재했다라고 해서 BC 108년에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313년에 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미천왕이 바로 이 낙랑군의 뭐 이제 사람들을 뭐 2,000명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도 그때가 멸망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이어가지고 420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도 400년으로 이렇게 기록한 교과설이 지금도 있는 거죠. 2022년에. 그리고 임나일본부 200년 해가지고 결국 600년에서 그 앞쪽까지 합하면 600년에서 700년 동안 너희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이것을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경영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너희가 문명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 교과서를 보시면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요. 일본은 한나라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거의 한반도의 90%가 중국 영토로 표시된 것은 전부 일본 교과서거든요. 일본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보면 저렇게 한강을 포함해서 아래쪽까지 한나라 지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겠어요? 위쪽은 한사군이었고 밑쪽 딱딱 임나일본부로 자신들이 이렇게 딱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남겨놓고 위는 한사군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왜곡한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한사군은 한강을 포함해서 저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식민사관이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송호정 같은 교수는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망했다.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단군왕검을 신화시해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부왕 준왕으로 가고 바로 위만이 들어오게 되는 그 끝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어떤 교과서가 결국에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30쪽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주류 강단사학에서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한사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랑, 진번, 임둔, 현도가 바로 한반도 북부에 들어왔었다가 결국 낙랑군이 남아서 420년 동안 지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건 아틀라스 한국사이지만 실제로 지금 국사 교과서에서 거민적 8종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400년 이상을 지배했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병도, 해방 이후에는 이병도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일조각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가 60년대 말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낙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존속을 해서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존속을 하니까 영향을 주죠. 위로 주고 아래로 주면서 고구려 신라 백제에 전부 다 영향을 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가야에까지 이제 영향을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시면 오른쪽은 역사 연표거든요. 딱 처음에 들어가면 역사 연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낙랑이라고 해서 108년, BC 108년부터 313년까지 420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죠. 시간을 그대로 420년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낙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낙랑을 평양 대동강 유역에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한 곳에서 볼 수는 없지만 거길 딱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낙랑군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식민지는 한반도 북부에 420년 존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고조선 관에서부터 백제관 그리고 고구려 관까지 전부 다 연표나 이런 데다 이런 걸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서를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지금 다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중국은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설을 동북공정에 적극 활용하여 100여 년 전 한나라 때의 중국 영토를 한강 이북까지 확장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의 성공은 이미 한사군 한반도설에 의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구려, 발해, 이런 얘기를 할 것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성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2017년에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10분간 연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부까지 포함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파 공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보시면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한나라의 영토를 한강 유역까지 이렇게 표시한 이게 미국의 교과서고요. 영국의 옥스포드 출판사의 교과서를 보면 결국 한강 이북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전부 다 한나라의 영토로 이렇게 그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보시면 한 다이너스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한 다이너스티 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지도들이 한나라의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 지도는 거의 100% 한반도 북부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외교 단체 있죠, 방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들이 발행한 교과서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지지하는 듯한 지도를 버젓이 게재하는 것은 수많은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판사를 상대로 시정운동을 펼친다고 하는데, 이 시정운동을 펼치는 게 뭐냐면 다 그런 거거든요. 한나라 지도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학계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이버 외교단체 방크에서도 이렇게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만리장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 부분인데요.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공격하잖아요. 위만조선의 수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바로 준왕도 있었던 바로 왕검성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공격한 위만조선의 왕검성은 대동강 평양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왕검성이 지금 백과사전 이런 식에도 보면 전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엄성이라고도 하는데 BC 194년에 위만이 도읍지로 정하여 왔다가 이것이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항전 끝에 투항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왕검성이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송어정 교수는 평양 부근에 왕검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조선 왕검성이 있었다. 이거 위만조선의 왕검성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왕검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한국 강단사학계에서는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왕엄성인데 여기가 바로 한나라의 식민지인 낙랑군이 있었던 곳이다. 그곳이 평양 일대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 쟁점 토론을 했잖아요. 2016년인데요. 상고사 토론회에서 왕검성이 어디냐, 한 군현이 어디냐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교수가 정인성 교수입니다. 정인성 교수인데 고고학의 어떤 달인이잖아요. 이 정인성 교수가 2017년부터 말을 바꿨죠. 그래서 2017년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고학적 견지에서는 왕검성 대동강 부관설, 그리고 왕검성 평양설 대동강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폐기해야 마땅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학자로서의 어떤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 페북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위만조선 병행기의 유구 유물은 없다. 위만조선 때 유물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양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검성을 평양성 지하에서 꿈꾸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기 조선전과 다른 방향인 대동강 남한을 고집하는 자세는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성 하층에 왕검성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층이라는 건 뭡니까? 상층에는 좀 가까운 역사가 나오는 거죠. 고구려의 역사가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래 하층에서는 고조선의 역사가 나와야 되고 위만조선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평양성 하층에서 왕검성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평양성은 왕검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목양성이 있어요. 목양성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보십시오. 이런 흔적을 천연히 남기는 지역이 서북한 지역입니까? 이런 기와들이 서북한 지역에 있습니까? 서북한 평양 대동강 거기에 있냐 이거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후기 고조선, 이 위만조선은 요동 지역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요동 지역에 있는 거지 그게 평양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결국 위만 정권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왕엄성은 저 한반도 북부에 있는 평양에 있는 평양성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엄성을 이 요동, 옛날 요동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엄성을 바로 이제 한무제가 위만 정권 우거 시절이죠. 바로 우거 시절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한나라가 사군을 세웠는데 그 중에 남아 있는 게 낙랑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낙랑군에는 군현 제도잖아요. 그래서 낙랑군에 25개의 현이 있어요. 그래서 25개의 현을 보니까 25개의 현은 전부 다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고 하는 근거 문헌은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이렇습니다. 낙랑군은 고조선 국야 제요동이다. 낙랑군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 낙랑군 자체가 낙랑군에 25현이 있는 그 낙랑군 자체가 어디냐면 요동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랑군에 25현 중에서 장잠현이 있는데 이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요동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후한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뭐 낙랑은 한서에 보면 낙랑은 유주에 있다, 북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낙랑군이 북경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에 또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랑 수성현, 낙랑군 수성현 25현 중에서 수성현이 있어요.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으며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으니 만리장성 기점이다. 그러면 만리장성 기점의 조건은 뭐예요? 낙랑군이 있어야 되고요, 수성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갈석산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리장성 기점은 어디에 있냐면 낙랑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의 만리장성을 두려고 지금 우리 학계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낙랑군에 만리장성 기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라고 하니 갈석산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나오죠. 예, 탕산시 바로 우측에 보면은 지금 갈석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갈석산에 관해서 현재 갈석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결국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석산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갈석산 위치가 1번, 2번, 3번, 4번 중 어디라도 낙랑군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옛날의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알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주장을 들어봤을 때는 한반도 갈석산은 우리 북부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석산이 되었던 또는 그 수성현이죠.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성현이 되었던 어떤 현이 되었던 간에 낙랑군의 25현은 전부 다 평양이 아니라 요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성재 박사는 역사적, 문헌적, 고고적, 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그 낙랑 평양설이 단순히 문헌상뿐만 아니라 역사, 고고, 지리, 지형, 수문 등 총체적으로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한국 고대사와 한중일의 역사 왜곡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이제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 후속편이에요. 그래서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책도 수백 페이지의 어떤 근거를 들여놨고 여기도 나머지 근거들을 또한 수백 페이지에다가 이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문헌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게 교치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에 가보면 낙랑군 교치라고 하는 걸 아예 써놨어요. 낙랑군 교치라고 하는 거에 아예 정리를 해놨습니다. 낙랑군 교치라고 하는 것은 313년 낙랑군이 미천왕에게 축출된 뒤에 낙랑군 유민이 요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313년 이후에 이동을 해가지고 그게 문헌상에 지금 남아 있는 거다. 왜 문헌이 다 그쪽으로 나오냐? 313년에 멸망을 해서 이동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때 유민들이 이동한 지역을 다시 낙랑군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교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강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교치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교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치에 대해서 복기대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요. 설치와 교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2017년의 논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역사 기록들을 분석해 볼 때 낙랑군은 한반도에서 축출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더구나 교치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가 축출되었다거나 혹은 교치되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차이나 사서에 보면 낙랑군은 서한 무제가 설치한 지역, 즉 현재 차이나 하북성 동북부에서 요령성 서부 지역에서 약간씩 변동을 겪으며 약 700년 내외를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 한반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학계에서 또 교치를 얘기한다면 이 얘기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절대 설치된 적이 없었고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멸망한 적도 없고 축출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였냐면 한무제가 침공을 해서 위만 정권을 1년 만에 이렇게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고두막한이 계셨잖아요. 서암록 출신의 고두막한이 계셔서 한무제를 격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북부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BC 108년에 한나라 유철이 평나를 침범하여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크게 일으켜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이때 고두막한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 이르는 곳마다 한나라 도적을 격파하였다라고 하는 고두막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이걸 지우려다 보니까 결국엔 북부의 역사도 지우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위만조선, 일본이 주장하는 조선, 위만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조선 35페이지에 진정한 조선, 단군 조선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10분 남았네요. 예. 자, 단군 조선을 보시면 대일항쟁기에 보면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쓰신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47대 단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단군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아직 못 벗어나서 47대 단군이 바로 단군 1000년을 다스렸고 나머지 또 이제 기자가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분의 단군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책들이 지금까지로 봤을 때 14권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진정한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2096년 동안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치한 것이 삼한관경제로 통치를 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본조선의 그 일부분, 만약에 있었다면 일부분의 기자가 이렇게 찾아왔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조선의 어떤 실체도 바로 이 삼한관경제를 알 때 그리고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통해서 뭐냐면은 기자조선의 실체를 알고 위만조선의 실체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새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중일의 서로 다른 조선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단군조선에 관한 부분은 꼭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한국사를 안고 있는 대명제는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한국사의 면모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 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바로 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중일의 서로 다른 조선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국사 인류사를 바로잡는 새 역사관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인류사를 바로잡는 새 역사관의 출현. 지금은 제3의 역사관이 출연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쪽인데요. 과학자, 종교가, 정치가, 철학자 그 누구도 인류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본질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해 줄 제3의 역사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3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역사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병난의 위기라든지 전쟁의 위기라든지 남북한의 위기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미래에 펼쳐지는가, 이 모든 것이 이 총체적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학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구사학이라고 하는 거죠. 뭐 실증사학이라고, 소위 실증사학인데 랑케로부터 시작해서 랑케의 제자 리스로부터 역사학을 배운 것이 도쿄 제국대학과 교토 제국대학의 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제국대학이 9개가 있었어요.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은 일왕에 충성하는 거죠. 일왕에 충성하고 그때 제국주의에 충성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9개의 대학이 전부 제국대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한, 식민지에 설치한 경성제국대학이고 이것이 지금의 서울대학의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사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해방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도쿄 제국대학과 교토 제국대학의 사학과를 중심으로 한 이들 역사학자들과 만철 조사부에서 근무한 역사가들이 그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랑케에서부터 리스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뭐 시라토리 구라키치로 이어져서 스다 소키치, 스에마스 야스카즈, 이마니 시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실증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실증사학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증사학은 19세기 말부터 특히 일제시대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이마니 시류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1930년대 한국인 학자들이 등장해서 실증사학을 주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보셨던 그 인물들 있잖아요. 시라토리 구라키치, 아까 보셨듯이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담이다라고 하면서 단군 역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실증사학이다. 이마니 시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이 1대에서 22대는 조작이다. 이케우치 히로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런 사람들이 실증사학의 시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뭔가 실증사학이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실증사학이란 이런 겁니다. 천문학을 통해서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과 그리고 중국사서의 천문 기록, 일본서기의 천문 기록을 보니 삼국사기는 89%의 실현율을 보였다. 중국사서는 78%, 일본서기는 3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통해서 역사를 밝혀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실증사학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는 고이왕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초고왕 이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백제는 고이왕 이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이왕 이전에 바로 구수왕 시절인데 구수왕 시절에 태백주연이라고 해서 낮에 금성을 관측했다는 기록에 대해서 이 박창범 교수가 과거 금성의 위치와 밝기를 계산해서 이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나오면 과학적으로 실증해서 어떻게 보면 실증사학인데 이걸 통해서 밝혀낸 것,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실증사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증명조차 못하고 있다. 실증사학이 아니라 위증사학이다. 신백강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증사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로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을 증명하냐면 선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미에 맞는 그 역사관, 그것만을 작은 것도 크게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인 실증사학이요, 폭력적인 실증사학이다. 폭력이라는 거는 강압이잖아요. 이것만을 선택해, 다른 거는 다 부정해라고 하는 거죠. 환단고기는 위서야, 뭐 규원사하는 위서야. 단재 신채호 선생을
책을 갖다 인용하면 논문에 실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과연 폭력적인 실증사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진 문화인류학자는 식민사학에 의해 양성된 식민사학자들은 저들의 사관에 맞는 사료가 나오면 침소봉대하고 위배되는 사료가 나오면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인 사료라 하더라도 함부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역사 비정에 있어서도 식민사관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사의 일본 종속이 오늘의 한국사이다. 실증 운운하면서 역사를 특정 시각에 제한하거나 옥에 가두는 일은 역사적인 폭력이다. 실증사학은 역사적 폭력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실증사학을 좋게 봐도 뭐냐면은 실증사학은 인류의 정신문화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41쪽에 보시면 인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인간 역사의 대세와 근본 정신을 보는데 무지 목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학은 객관주의 구사학이요, 신사학은 주관주의 신사학이 있는데요. 결국엔 인류 정신사의 맥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주의 구사학과 이 실증사학과 주관주의 신사학을 넘어서 오늘날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일의 역사학이 필요한 것이다. 온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제3의 새로운 역사학이 절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44쪽을 보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의 역사학이란 무엇이냐 도표가 있는데요. 환국배달 조선 삼성조의 원형 역사관인 신교사관과 대한사관으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고 인간을 천지광명을 체험한 환단의 인간 또는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역사적 주체로서 인식한 것이고 구사학과 신사학을 수용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학이다. 온 인류가 대안으로 하나 되는 대통일의 역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교사관을 기반으로 한 대한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